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이고, 어제 완벽한 하루를 보냈는데, 감정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일단, 그래서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획한 대로 사이트 도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고요. 일단 철들지 않은 인생이 행복하다. 아, 이 책이 아니고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정이 참 원래 최적의 컨디션? 감정을 유지하는 게 일단 감정이 신경 쓰지 말고 책에 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자. 법칙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성장과 행복에 관한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괜찮다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다양한 법칙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생의 법칙.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거 모두 100%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100%의 법칙을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쵸? 맞아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이 정도는 오늘 조금 감정 자체가 어제처럼 엄청 좋지 않다. 어제는 막 일어났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기분이. 이런 건 나쁜 일도 솔직히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에 이제 몰입해서 오늘 왜 이렇게 어제처럼 그렇게 안 될까? 라는 거. 이 정도의 컨디션만 해도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100% 내가 나의 컨디션을 위해서 운동하고 독서하고 그 최적의 루틴을 했다고 해도 어제 꿀잠도 잘 자고 일어났는데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그것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그쵸?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어제 너무 컨디션을 위해서 하루를 잘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최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행복하죠. 걱정될 게 없잖아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오늘 또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책 읽고 운동하고 집안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아픈 곳 없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왜 어제처럼 그 느낌이 나지 않는 걸까? 이게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00%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기는 해.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기분 자체가 조금 다운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당연히 행복하죠. 그냥 기분이 조금 다운됐던 거고, 오늘 하루 아무 걱정 없이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낼 수 있는 하루인데, 아무 걱정도 없고 건강하고 아픈 것도 없잖아요. 그쵸? 미래에 일어날 일을 100%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행복은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을 아예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나는 일 그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을 아예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나는 일 그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무언가에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만큼 지혜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경험을 살려서 잘해내면 됩니다. 사실 나도 이게 실패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조금 운동을 이제 중량을 조금 쳐보자. 컨디션이 좋긴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절대로 몸에 무리는 안 가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운동을 진짜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오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5년을 계속해서 운동을 했어도 뭔가 내 컨디션에 맞게 최적의 할 수 없는 거, 매일매일 바뀌는 거. 그래서 사실 어제는 간단하게 운동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깊이 잠을 못 잤다는 거? 그게 조금 있는 게, 약간 조금은 중량을 쳐야 되지 않나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오늘은 한번 중량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만큼 지혜가 쌓인다. 운동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바꾸는 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하나의 최적의 방법을 찾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내 컨디션도 바뀌고 내 실력도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루틴이라던가 방법은 바뀐다. 독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하자, 그냥 닥치는 대로 하자, 그러면 사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운동하러 매일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몸이 되게 만들어지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헬스장에 그냥 간다고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매일 간다고 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아이고 기침이네. 어쨌든 운동을 어제는 정말 컨디션에 맞게 오버하지 않고 잘했는데, 어깨랑 산도 이도 잘하고 왔는데 뭔가 집에 와가지고
좀 약간 뭔가 좀 모자라게 에너지를 쓴 느낌 크게 오는 게 참.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날도 영향을 미치고, 또 에너지를 너무 안 써버리면 뭔가 에너지가 남아서 좀 잠을 자는데 꿀잠을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중량을 조금 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하체하는 날이니까 데드리프팅으로, 처음에 이제 데드리프팅으로 몸 이제 워밍업 할 때 중량을 치면서 하고, 왜냐면 초반에 운동 초반에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중량을 치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고립으로 가서 이제 하체 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디예요. 잘하고 있어요, 아이비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강박이다. 참 중용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 강박 가지지 않고 즐기면서, 그렇지만 결과는 확실하게 내고 싶고, 또 그게 강박이고, 결과를 확실하게 내고 싶은 게 강박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박 가지지 않고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면 결과는 안 나오고, 참 중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 근본은 중용이다. 그 중용을 찾아가는 길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내가 푸념이 나오는 법이다. 행복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자신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는 법이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도 행복하다. 맞아요, 행복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행복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아무 걱정도 없고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 살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살뜰 주리님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의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날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살아있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맞아요. 또 어떤 다른 지구의 다른 편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살아있고 건강하고, 사실 건강한 거, 아픈 것이 없다는 거, 이것만도 정말 행복한 거죠. 행복이란 행복함을 느끼는 그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지요.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 제가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심지어 신도 행복을 덥석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행복의 씨앗을 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격이 완벽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결점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좋은 남자,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저런 거 고치면 좋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하면 언제까지나 불만의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50점, 60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크고 대범하게 세상을 보세요.
거듭 말하지만 무언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 마음의 감도나 감성에 의해 독서노트 적어야 되겠어요. 아이고야. 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됐네요. 공유해가지고 독서노트 오늘 조금 실천을 해봐야겠어요. 예헤헤. 공유 했고요.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루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내가 왜 기분이 이렇게 엄청 좋지 않은 거지? 거기에 완전 집중한 거? 그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다 읽었나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합니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 좋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자꾸 몰입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죠?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단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는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따분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이거 좋기는 하지만 하진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그거 역시 행복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부유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듣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얼른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다정하게 말하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잘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분노냐 사랑이냐 뿌린 씨앗에 따라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즉 몇 퍼센트의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면 인생을 스스로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인생의 풍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며 영혼의 성장을 꾀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욕망 등도 신이 붙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 인생에 더 유익합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문제는 고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한 그 성장에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끌어안게 됩니다. 하지만 미숙하다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만을 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영혼을 성장시킬 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당신의 가슴 속에 그 대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거울의 법칙. 내가 호의적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호의적으로 대한다. 거울의 법칙은 조금 더 내면적으로 깊은 곳까지 비춰줍니다. 거울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당신 마음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춰주나요? 자신을 비춰주는 그 거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거울 속의 얼룩은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얼룩을 알아차리고 씻어내면 깔끔해지듯이 딴 생각하려고 그러죠. 또 아이린이 그만 모르고 하세요.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고 낫게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의 대응이 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정근을 간다거나 혹은 자신이 승진해서 부서 이동을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거울 속의 얼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얼굴에 얼룩을 닦아야 되죠. 하지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얼룩을 알아차리고 씻어내면 깔끔해지듯이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고 낫게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의 대응이 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접근을 간다거나 혹은 자신의 승진에서 부서 이동을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울에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비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내 상처가 투영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보고 깨닫고 대응하면 현실 세계가 재미있게 변화합니다. 답은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에 취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다 결국 천체보다 커져서 마침내 스스로 고치고자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고쳐봅시다. 사람은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신을 만든 우리는 신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사람은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신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멋진 개성이라는 재능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벽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자 재능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최대 단점이나 결점이라고만 치부합니다. 신은 자신의 자녀인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꾸만 가치있고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믿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존재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트위트루님의 책을 오늘 읽었고요. 배철현님의 책을 조금만 읽고 오마이갓, 알람을 안 맞췄니? 승화를 어제 읽은 부분 조금 읽고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책을 읽고 싶어서 이금희님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미 읽은 책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날그날 끌리는 책을 읽으면 독서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진리란 지금 나의 최선을 드러내요. 내가 해야만 하는 그 고유의 임무를 알아내는 모험이며 그 임무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진리는 내가 열망하는 저 높은 생각을 나의 언행으로 실행하는 용기이며 습관입니다. 언행일치란 생각이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가짐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일상의 사소한 일을 숭고하게 처리하는 배려입니다. 묵상을 수련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만물은 인과 음보의 결과이며 인과응보를 넘어선 것을 신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진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문제의 경중을 따져 한 번에 하나씩 고요하게 해결합니다. 묵상은 집중보다 엄격한 자기 절제를 요구한다. 이 묵상이라는 게 이게 지금 플로우인 것 같아요. 그쵸? 몰입. 집중의 성과는 가시적이지만 그쵸? 묵상의 성과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을 매일 정결하게 닦는 과정이 없다면 묵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몸의 훈수부로 배인 열망과 절제는 하루라는 경기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열망과 절제. 열망과 절제가 결국은 중용이에요. 하루라는 경기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속적인 묵상 수련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소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더 숭고하고 완벽하게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생각에 가감 없는 거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7절에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의 경중을 따져 한 번에 하나씩 고요하게 해결한다. 너무 진짜 이 묵상, 이거 오늘 독서 노트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내가 왜 내가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배가 고픈 걸까? 아침에 커피밖에 안 마셔가지고 배가 고픈 걸까요? 내가 지금 잘 안 돌아. 깊은 책을 못 읽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배철현님의 책이 아니라 조금 쉽게 읽혀지는 책, 이금희님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 책은 이미 다 읽었는데 4길7 종이책으로도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오늘 좀 다시 읽어보면서 독서 노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독했어요. 쉽게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 책이 이 책은 사실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금희님 말하는 거. 결국 이 책에서는 경청을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시죠. 언어는 존재의 집. 낮게 천천히 한마디도 하지 않은 하루.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 발표는 기싸움이다. 문장을 쓰지 마세요. 혼자서 해보는 방송은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거 읽으면 혼자서 해보는 방송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근데 뭐 느나 안 느나 뭐 이러면서 그냥 루디처럼 하니까 어느 순간 좀 늘어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어떨까요? 제 취미 중 하나는 인터뷰 기사 읽기, 인터뷰 동영상 보기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는 읽고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공부가 되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해요. 책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한때 유명 블로거가 쓴 책이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사람들이 쓴 책이 줄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중 한 사람이군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도 제 몫을 해내는 방송인이 쓴 책에서 읽은 비법 하나를 공유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생방송에서 필요한 순발력을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말하며 행동하기, 행동하면서 말하기, 자신의 일상을 방송 중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중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독서 노트를 하는 것도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 여보에게 편지 쓰는 거, 이런 거 다 녹음을 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그냥 이렇게 노트를 녹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과 녹음을 하면서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 그렇게 매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좀 실력이 늘어있는 걸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 하는 걸 예시로 드셨어요. 우리가 30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한다면 무려 1만
음절 가량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할 때, 손빨래 할 때, 혼자 밥 차려 먹을 때 쉽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행동을 말로 옮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저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연습을 해야 하느냐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에게는 나는 그러면 왜 매일 이렇게 독서 노트 한 걸 녹음을 해서 올리고 또 독서를 눈으로만 하지 않고 입으로 같이 읽고 편지를 보내는 걸 하느냐, 글로도 쓰지만 또 음성으로 녹음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금희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비롯한 근육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독서노트 시작할 때도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는 잘 안 익혀져요. 좀 힘들게 익혀지는데 나중에 이게 풀리면서 내 긴장 상태, 마음 상태도 풀려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책이 읽혀진다. 머릿속으로 말을 해야지 생각한다고 곧바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어눌해져요. 통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 주말 내내 말을 하지 않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조차 잘 나오지 않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끔 나오는 구구단 문제 언제나 백발백중인가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불용설 안 쓰면 줄어들고 쓰면 늘어납니다. 어휘도 그렇고 대화도 그래요. 안 쓰다 보면 잘 알고 있던 단어조차 잊어집니다. 맞아요. 용불용설 잊어버립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중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중계를 해보는 겁니다. 초보일 때는 줄이는 건 쉽지만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갑자기 딴 생각으로 하고 왔어요. 죄송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중계를 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스크립트나 생각 없이 그때그때 나의 생각을 라이브처럼, 왜냐면은 동시 통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보일 때는 줄이는 건 쉽지만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맞아요. 초보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 근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나에게 편지 쓰는 것도 할 말이 너무 많아져. 맞아요. 그래서 숙련된 후에는 늘리는 거 쉽지만 줄이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진짜 고수는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할 줄 안다는 거. 말을 줄이는 게 쉽지 않네 느낄 정도로만 말을 많이 해보세요. 혼자서라도 말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연습해보세요. 네. 그래도 연습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은 건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잘 훈련을 해봤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응원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언어는 존재이지. 언어가 나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You are what you eat. 영어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고 당신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say. 당신의 말이 곧 당신입니다. 당신이 먹은 것을 말해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마찬가지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들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지금 이 순간 알아들을지 분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입이 풀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이 읽기 시작한 시간과 지금 이 순간 조금 전에 부드럽게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내 마음이 풀린 거겠죠. 그것도 정말 좋은 말이에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곧 정체성이다. 좋아요. 당신이 하는 말을 들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필요한 순간에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고 싶으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이 알려준다고 하니 더욱 더 그럴 테죠. 그런데 말하기가 어려운가요?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나요? 당연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웅변학원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놓치는 것부터요.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금 경청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영어를 배울 때 어땠는지 떠올려보세요.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익힌 후에 문장을 만듭니다. 스피킹을 하려면 리스닝부터 해야겠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아기는 무엇을 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죠. 네, 이런 여러가지 예시들. 우리말을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그 명제를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만남, 이를테면 소개팅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애프터에 성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이좋은 친구나 가족도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목마르다. 연애가 좋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라고 하면 실망하게 되죠. 귀를 열어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흥분했어요. 지금 좀 재밌어가지고 끝일지도 모릅니다.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상대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좋은 관계의 첫걸음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은 곧 권력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말이 길어진다. 말을 이야기하겠다는 그 책의 첫글을 잘 들어야 한다라니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넌 없이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가요? 정답은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스크를 두고도 전달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넘어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진짜 맞아요. 말을 잘 듣고 나서 당신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고 당신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요.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맞아요. 고스란히 느껴진다. 음. 한 챕터만 더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이렇게 오늘은 조금 내가 효율적이지 않을 때는 쉬운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쉬엄쉬엄 꾸준히.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나오고요. 20 vs 80, 20 80 법칙. 이게 오케이. 즐겨 입는 옷의 80%는 어장에 걸린 옷의 20%, 하루 매사주 80%는 그 백화점 단골 20% 손님. 오케이. 토끼 당신은 지금 달리기에서 20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80인 거북이를 끌면서 속도 맞춰 함께 가는 수밖에요.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토끼나 거북이의 생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들판에서는 토끼 당신이 유리하지만 바다 속에서 달려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니 이 들판에서는 당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기 지루해도 참아줘요. 기다렸다 같이 가고 속도 맞춰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언젠가 바다에 가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 토끼 당신이든 당신보다 훨씬 더 빨리 되는 얼룩말이든 모두 노인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80이 되어버린 당신을 이끌어줄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토끼 당신, 거북이를 데리고 경주 같은 거 하지 말고 함께 가면 어떨까요? 불평불만 접어두고 걸어가 봅시다. 쉬엄쉬엄, 그렇지만 꾸준히. 제가 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내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페이스로 빨리 갈 수 있을 때는 빨리 가고 내 페이스에서 늦게 갈 수 있을 때는 늦게 가는 게 좋지 않나요? 나는 지금 빨리 갈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눈치?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천천히 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과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호흡은 말의 리듬. 정리 또 정리 다시 정리. 이게 좀 제가 사실 부족한 부분인데 정리하는 거 이건 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에서 그리고 되게 조금 낮게 천천히, 저는 조금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쵸. 근데 또 천천히 하면 저는 내가 녹음한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말을 들어보면 불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뒷장으로 가시라고요. 목소리가 오른차고 성겨서 갈가람이며 감각 넘치는 캐릭터의 본명을 떠오르시나요? MBTI.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요?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신이 그런 사람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우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 노력하자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게, 목소리를 낮게,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누구나 귀엽고 예뻐요.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높게, 빠르게. 20, 30대까지는 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20대에 출연했던 방송을 보면 어찌나 톤이 높고 또 어찌나 빠른 속도로 말하는지 부끄러워 참아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높고 좀 많이 낮게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도 아직도 높아요. 높고 빨라 말하는 게 제가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부르스기나 자료화면에 튀어나온 유튜브 유명합니다. 높고 빠르게 말을 하면 발랄하거나 귀엽게 보이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요. 이 두 가지 팁은 캐나다 교포 학생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강주우님 그 최민수님의 부인 강주우님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낮고 천천히 얘기하는데 그분이 쓰는 어떤 그 한국어의 말그릇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우아하게 보이고 신뢰가 있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지금 현재의 목소리 톤과 이제 약간 높은 편이죠. 그리고 말의 빠르기가. 그래서 꽤 오래전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저를 찾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세련되고도 예의 바르게 말하던 그 학생은 방학 동안 모국어를 배우러 왔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을 공부하며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교재 삼아 들었는데 떠나기 전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요.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하다가 곧바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학생의 말씨에 제 마음이 스르르 열렸나 봅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말을 세련되게 잘하는지요. 그녀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낮게, 천천히. 어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답니다. 우리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 낮게, 천천히. 캐나다에서 태어나 영어부터 배운 교포 학생이 한국 아나운서계에도 쏙 들어올 만큼 신뢰감을 말하기는 그 톤과 속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낮게 천천히. 그럼 연습해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부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대로 여기서 하면 낮게 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런 건 안 맞다는 거예요. 너무 음침해 보여 사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나의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맞는 것도 있고 나에게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독서를 마치고 조금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다운됐는데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독서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아이레님. 나중에 독서 더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아니면 루틴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독서하고 생산적으로 보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잘 보내길 바래요.